안녕하세요. 영어학습 포기자이면서 영어학습 부진하였던 박병태입니다. 제가 학습 부진하에서 외국어 공부 달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이야기와 막노동을 하던 중에 우연히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해서 단숨에 영어를 습득하였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미국 유학을 희망했지만 포기를 하고 러시아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결심한 국비 유학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 목적지를 다시 변경해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외국어 공부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불안해서 가기를 포기하고 프랑스로 유학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프랑스는 그렇게 인기 있는 유학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기초 프랑스, 독학자용 교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먼저 영어 따라 말하기 덕분에 프랑스어가 거침없이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어 공부도 영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 순이 영어와 매우 유사하죠. 프랑스어 어휘 또한 영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어 언어 체계가 영어와 유사하다 보니까 저는 프랑스어를 또 다른 영어로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듯이 외국어 습득은 감각 개발입니다. 그 단계는 5단계로 동일합니다. 문자에 대한 감각 개발을 출발점으로 해서 발음에 대한 감각 개발, 문장에 대한 구성 감각 개발, 표현에 대한 감각 개발, 마지막으로 실전에 대한 감각 개발을 하는 거죠. 습득 1단계 역시 프랑스어 문자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어 문자는 영어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감각 개발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습득 2단계가 바로 프랑스어 발음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영어 연상을 하면서 프랑스 단어를 익히기 시작한 거죠. 학생이라고 하면 에뛰디앙인데 educated 라고 연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자는 chais인데 영어의 chair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crayon인데 이것은 영어의 crayon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crayon은 그림을 그리는 도구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crayon이라고 하면 이것은 연필입니다. 외국어 발음 표기에서 또 최적인 게 우리 한글이니까 저는 한글만 있으면 어떤 외국어도 발음을 쉽게 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프랑스어도 한글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인의 발음을 여러 번 듣습니다. 듣고 아하 이것이 바로 이 발음이구나 라고 느낌이 오면 그때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프랑스 단어를 적어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즈는 프호마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호마즈라고 우리 한글로 적고 그 밑에다가 프랑스어 단어를 적습니다. 자, 그렇게 발음 감각은 쉽게 익혀집니다. 영어를 습득한 상태라고 제가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습득 3단계가 프랑스어 구성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활용은
프랑스어 기본 문장입니다. 중심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중심이 돼서 프랑스를 익히는 거죠. 프랑스 구성 감각 개발하기는 다른 외국어와 똑같습니다. 나는 갑니다. 파리에 아빠헤.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je vais à Paris가 됩니다. 그는 있습니다. 은행에 à la banque.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il est à la banque 되죠.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만은 프랑스는 주로 단어의 끝에 있는 모음은 주로 자음은 발음이 되지 않죠. 그러나 뒤에 모음이 오면은 그 발음이 되지 않던 그 자음이 살아나게 되니까 일레 달라방크 그러니까 레에 알라방크였다가 달라방크로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사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습득 4단계는 프랑스 표현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활용은 역시 대체 문장입니다. 항상 표현 감각 개발하기 때는 대체 문장을 활용합니다. 역시 중심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체 문장이 나와주는 거죠. 나는 갑니다 하면 je vais 파리로 아빠헤 공부하기 위해 pour étudier pour 하면은 영어의 for와 같은 거죠. étudier는 공부하다의 동사 원형입니다. pour étudier 프랑스를 le français 해서 je vais à Paris pour étudier le français 근데 빨간 부분을 바로 의미 단위로 보고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갑니다. 파리로 말하기 위해 프랑스어로 말하기 위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pour parler. 자, parler는 말하다인데 동사 원형입니다. pour parler. 프랑스어로 나는 갑니다. 파리로 살기 위해 프랑스에 하면 살기 위해 pour habiter. habiter는 살다. 영어에서 유사한 단어가 있죠. pour habiter. 프랑스의 à France.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습득 5단계 프랑스 실전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활용은 회화 문장을 쓰는 거죠. 중심은 프랑스어입니다. A와 B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ask가 들어가면 프랑스 말에서는 묻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vous mangez 하면 당신은 먹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ask가 들어갔으니까 당신은 먹습니까? ask for manger 그 다음에 salad 샐러드는 여성이니까 르랄레라는 정관사 중에 라가 붙는 거죠. la salade 그 다음에 부분관사인 더가 붙어가지고 약간의 살라드를 이렇게 되는 거죠. de la salade ask for manger de la salade 라고 하니까 B가 네, 위 누장 망정 스방이라고 하죠. 우리는 앙 이것은 그것을 되는 거죠. 근데 앞에 s가 연음되니까 누장 우리는 그것을 망정 먹습니다. 스방 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A와 B가 대화를 하죠. ask가 들어왔으니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ask vous aimez 하면 당신은 aime는 좋아하다니까 당신은 좋아합니까? ask vous aimez 당신은 좋아합니까? 무엇을 aller 하면 가다의 동사 원형이죠. aller 가는 것을 어디로? 병원에 à l'hôpital 하니까 B가 tu n'aimes pas M 하면 역시 주에 붙는 동사 좋아하다의 변형이죠. 그런데 ne pas가 아예 좋아하다는 말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tu n'aimes pas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aller 가는 것을 à l'hôpital 병원에 이렇게
프랑스어는 사실은 영어가 습득된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프랑스어가 입에서 나오고 시험 점수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고득점이 가능할 무렵에 제가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영어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영어권에서 밀려난 직원들이 프랑스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분들과 공부로 경쟁해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다시 꿈을 접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했던 프랑스어를 다 잊어버리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덜 치열한 쪽으로 국가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독일로 유학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는 독일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관심을 덜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을 샀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기초 독일어 독학자용 교재입니다. 역시 또 근무하는 시간 빼고는 출근, 퇴근, 주말 계속해서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어 따라 말하기 덕분에 독일어 공부도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반입니다. 중간에 복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독일어 어순이 영어와 매우 유사하죠. 독일어 어휘는 영어와 또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실제로 영어 어휘와는 40%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언어 체계 또한 영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졌고 어휘가 비슷하고 같고 하니까 독일어는 또 다른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같은 과정입니다. 항상 외국어를 정복할 때는 감각개발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 문자, 발음, 구성, 표현, 실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습득 1단계 독일어 문자 감각개발하기입니다. 그런데 독일어 문자 감각개발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영어와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습득 2단계입니다. 독일어 발음 감각 개발하기입니다. 영어를 연상하면서 독일어 발음과 독일어 단어를 익히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와 똑같습니다. 학교 하면 슐레, 내 영어에 스쿨을 떠올리면 그게 그거죠. 책 하면 부흐인데 영어에 북이 있고 두꺼운 하면 thick인데 영어에 thick 그게 그겁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한글 덕분에 외국어 발음 표기에 가장 좋은 우리나라 글자를 활용했죠. 독일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겁니다. 역시 독일어 발음을 여러분 들어보고 아하 이 발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 한글로 표기를 해놓고 밑에 독일어 단어를 적습니다. 일어나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aufstehen 이렇게 적습니다. S 뒤에 T가 오면은 S는 슈로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H는 실제로 발음되지 않고 길게 발음을 해주는 것을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aufste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득 3단계에 와서 독일어 구성감각 개발하기입니다. 활용은 역시 기본 문장을 씁니다. 중심은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먼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녀는 하면 sie, 실제가 거의 비슷하죠. 영어와. 그 다음에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muss는 해야 한다. arbeiten 이것은 일하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죠. 아마 그 말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는 말 nest가 나오니까 muss nicht arbeiten 이라고 되니까 그녀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영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죠, 구조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is 나는 feel 하면은 영어에서는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원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뒤에 전공하다가 영어의 study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나왔죠. studieren, studieren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동사들 사이에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kuns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s, feel, kunst, studiere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와는 약간 좀 다르죠. 동사, 소위 우리는 영어에서 조동사라고 하는 것과 본동사라고 하는 그 사이에 목적어가 싹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제로 영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표현 감각 개발 직전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힌 게 바로 부정관사, 소유관사, 정관사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제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사형 관사다.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 위치하는 조사에 따라서 관사의 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독립된 조사는 독일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치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사에 약간씩 글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독일어는 조사가 따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관사 의미 그러니까 관사의 단어의 꼬리 부분에 철자가 약간씩 변형되면서 크게 조사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고도 좀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 관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독일어 관사는 복잡합니다. 소위 부정관사. 제가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런 학문적인 용어, 그러니까 문법 학적인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일어는 정말 문법이 복잡하니까 제가 문법 학적인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관사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하나의 이런 뜻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모음이 올 때 앞에 대신 언이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가지를 말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뉘죠. 그 다음 남성에서도 1, 2, 3, 4격이 있습니다. 남성 1, 2, 3, 4격 하면 ein, eines, einem, einen. 여성 1, 2, 3, 4격 eine, einer, einer, eine. 중성 1, 2, 3, 4격 ein, eines, einem, ein.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냥 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입에 익어 있습니다. 소유관사 나의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my인데 독일에서는 대표로 제가 남성 1격만 적어놨습니다. 1격, 2격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들리죠. 16개가 있습니다. 나의가 16개가 있습니다. 남성 1, 2, 3, 4격, 여성 1, 2, 3, 4격 뭐 이렇게 해서 16개. 그러니까 남성 1, 2, 3, 4격 하면 mine, minus, mine, and mine. 여성 1, 2, 3, 4격 하면 mine, minor, minor, mine. 중성 1, 2, 3, 4격 하면 mine, minus, mine, and mine. 복수 1, 2, 3, 4격 하면 mine, minor, mine, and mine.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입에 익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하면 그 뭐 이런 뜻이죠. 그 집, 그 사람, 그게 정관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16개가 있습니다. 자, 남성 1, 2, 3, 4격 보면 der, des, dem, den입니다. 여성 1, 2, 3, 4격 die, der, die. 중성 1, 2, 3, 4격 das, des, dem, das. 복수 1, 2, 3, 4격 die, der, den, die가 됩니다. 그냥 입에 익어서 아직도 20몇 년이 됐습니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독일을 썼느냐 공부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복잡한 게 나왔습니다. 단순한 영어 부정관사, 복잡한 독일어 부정관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 왜 이런 걸 설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on 하나면은 on apple 이면 한 개의 사과, 한 개의 사과는, 한 개의 사과가, 한 개의 사과를 다 됩니다. 그런데 독일어는
다릅니다. 사과는 남성입니다. 또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성 1, 2, 3, 4격을 한번 보시죠. 아인이라는 말이 하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인 아펠이라고 하면 한 개의 사과는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es가 딱 붙으면 한 개의 사과의가 됩니다. 그럴 때 em이 붙으면 한 개의 사과에게가 됩니다. en이 붙으면 한 개의 사과를이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그 표입니다.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독일어 부정관사의 변화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der Mann, 그 남자는 ist 먹습니다. einen Apfel, 한 개의 사과를 했는데 einen Apfel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과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니까 목적격이니까 얼를에 해당하는 건 사격입니다. 1격은 얻는 이가, 2격은 뭐뭐의, 3격은 뭐뭐에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격을 써서 ein Apfe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먹는다 한 개의 사과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2격을 쓰면은 eines Apfel이라고 쓰면 먹는다 한 개의 사과에게, 사과의 이렇게 됩니다. 3격을 쓰면은 먹는다 한 개의 사과에게가 됩니다. 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문법을 틀리면 독일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싫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유관사를 먼저 한번 보시죠. 단순한 영어 소유관사, 복잡한 독일어 소유관사. 자, 영어에서는 now이라고 하면 my로 다 통합니다. my chalkboard 하면 나의 칠판, 나의 칠판은, 나의 칠판이, 나의 칠판을 다 됩니다. 자,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다릅니다. 나의 칠판을 하면 meine Tafel입니다. 그런데 mine이라는 나의에다가 다시 er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칠판의가 됩니다. 물론 칠판은 여성입니다. meine 하면 er이 붙으면 나의 칠판에게가 됩니다. e가 붙으면 나의 칠판을이 됩니다. 1격에서 나의 칠판은 4격에서 나의 칠판을이 됩니다. 같이 e가 붙어서 똑같지 않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관사를 보시면은 밑에 문장에서 나는 사랑한다, is lieb, 나의 아버지를 meinen Vater,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했는데 아버지는 사격이죠. 전 남성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했으니까 얼른 사격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 사격 보시면 meinen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이걸 1격으로 가져서 mein, en을 떼버리면 나는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됩니다. 자, 2격으로 가서 en 대신 es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의가 됩니다. en 대신 em을 붙이면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유격의 끄트머리에 있는 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격이 다 달라집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정관사입니다. 단순한 영어 정관사, 복잡한 독일어 정관사. 보시면은 그 소녀 하면 the young girl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가지고 그 소녀는, 그 소녀가, 그 소녀를 다 됩니다. 그런데 독일어는 어떻습니까? 뒤에다가 as를 붙이면 das Mädchen이라 하면 그 소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이렇게 어린 소녀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으로 취급합니다. 이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성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as를 붙여서 das Mädchen 하면 그 소녀는이 됩니다. es를 붙이면 그 소녀의가 됩니다. em을 붙이면 그 소녀에게, as를 붙이면 그 소녀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정관사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그 남자는 하면 der Mann, 그 남자는 ist 먹습니다. einen Apfel, 한 개의 사과를 했는데, 자, 그러면 der 대신에
데스를 붙여서 남성 이격을 붙여보시죠. 그러면 그 남자의 먹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실수로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3격을 붙여보시죠. DEM을 붙이면 댐만 하면은 그 남자에게 먹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 4격 then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DEN, then을 붙이면 then만이 돼버리면 아까는 then만인데 이것은 4격은 then만입니다. EN이. then만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 남자를 먹습니다. 끔찍한 문장이 나타나죠. 그 남자를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외국인을 할지라도 독일어를 구사하다가 문법적으로 틀리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렇게 끔찍한 문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일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언어를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만큼 간결하고 문법 단순한 게 없습니다. 표현 감각 개발 직전에 제가 또 부딪힌 두 번째 난관입니다. 관사의 종류, 관사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그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의 성수 격에 따라서 독일의 형용사는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사형 형용사다 했습니다. 독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발달하지 않고 형용사 어미, 그러니까 형용사 끝에, 형용사 그 끝, 단어 끝에 철자 한두 개가 변하면서 조사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약, 혼합 변화에 따른 독일의 형용사 변화 48가지. 모든 형용사가 48가지로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원형 형용사 하나를 합하면 한 개의 형용사가 49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변화입니다. 강변화는 16개인데 형용사, 명사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앞에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면 형용사가 제멋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변하다 보니까 강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약변화 16개 보시면 정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의 변화를 정관사가 딱 잡아줍니다. 정관사라는 뜻은 그라는 뜻이니까 뭔가를 상당히 한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용사의 변화를 잡아주니까 형용사는 강하게 변하지 못하고 약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혼합변화에 오면은 부정관사가 붙습니다. 부정관사가 형용사 앞에 딱 붙으면은 정관사만큼은 잡아주지 못하지만은 형용사 앞에 아무런 관사가 없는 것보다는 좀 낮게 잡아주니까 결국은 혼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영어 형용사, 복잡한 독일어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하면 warm coffee, 따뜻한 커피는, 따뜻한 커피가, 따뜻한 커피를 다 이 두 단어로 다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런데 독일어는 철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철자는 똑같죠. 그런데 발음만 warm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er이 딱 붙으면은 따뜻한 커피는 이렇게 됩니다. warm은 형용사 원형이죠. 따뜻한 이란 뜻의 독일어 형용사 원형입니다. 거기다가 en이 붙으면 따뜻한 커피의 이렇게 됩니다. en이 붙으면 따뜻한 커피에게, en이 붙으면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다는 말에서 변화형이 48가지, 그 다음에 원형이 한 가지 해서 49가지가 존재합니다. 단어, 형용사 하나에.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강변화입니다. 강변화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가 앞에, 형용사 앞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제멋대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강변화가 되는 거죠. 강하게 변화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trinken, 마신다, bagmen,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했는데 따뜻한 커피에서 en을 빼고 만약에 이것을, 커피는 남성입니다. 또 이것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남성입니다. 독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는 또 다릅니다. 자, 커피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성인데 남성
사격이 커피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n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격으로 와서 er을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그머가 되면 따뜻한 커피 넌이 됩니다. 2격인 en을 붙여주면 따뜻한 커피의가 되고 em을 붙여주면 따뜻한 커피에게가 됩니다. 자, 정말 복잡하죠? 저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민족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법을 가진 언어를 자국민들이 배워서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리는 두뇌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걸 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언어 발달에 따른 지능 발달에 따른 걸 좀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언어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의 지능이 높아질 거라는 그걸 기대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유학을 가야 되니까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를 생각했다가 포기하고 러시아어를 공부했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가 또 포기하고 지금 네 번째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이 복잡한 문법은 기초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복잡한 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제하더라도 영어 습득의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는 문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습득 단계에서 영어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법은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지 습득 단계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이 관사 형용사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초 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득 단계에서 아무리 왕초보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잡았죠. 변화표, 관사 형용사 변화표에 매일 4분 이상 투자한다. 5주에 완전 암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매일 4분씩 소리내 읽기를 해주고 35일, 5주 정도 되니까 관사 형용사 완전 정복됐습니다. 아까 제가 관사 변화표를 머리에 아직 담고 있는 것을 보셨죠?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 하면 변화표가 1개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2번 읽는데 20초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관사, 변화표가 7개입니다. 천천히 읽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관사, 변화표가 하나입니다. 2번 읽는데 20초 소요됩니다. 형용사 변화표, 강약, 혼합해서 변화표가 3개입니다. 천천히 2번 읽어주는데 40초 소요됩니다. 모두 합해서 12개의 변화표를 8번에 걸쳐서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분 2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4분씩 독일어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변화표를 소리내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5주에 완전 암기가 됐죠. 뭐 지금은 어렴풋합니다만은 20몇 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약간만 몇 번 읽어주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국가마다 성이 달라서 저는 막 이제 혼란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러시아, 프랑스어, 네 번째 독일어 오니까 헷갈렸습니다. 러시아 하면 사과는 중성입니다. 야블랑카, 야블랑카. 그런데 프랑스 쪽으로 오니까 사과가 여성이었습니다. 뽐. 근데 독일어 쪽으로 오니까 사과가 남성이었습니다. 앞텔.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초콜릿인데 국가마다 성이 달라서 학습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초콜릿은 남성입니다. 발음은 샤칼라트가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초콜릿은 또 러시아와 똑같이 남성입니다. 쇼콜라. 그런데 독일어 초콜릿은 여성입니다. 쇼콜라트.
자, 이게 혼란이 오죠. 그런데 영어를 연상하면서 독일어 단어를 혹은 문장을 공부할 때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마치 복잡한 독일어 문법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영어 발음이나 철자는 비교적 영어 발음이나 철자와 비교했을 때 이 독일어 단어는 거의 같았습니다. 단숨에 정복이 가능한 거죠. 아버지 하면 father인데 독일에서는 Vater, 어머니 mother, Mutter, 할아버지 grandfather, 그것은 Vater,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영어를 연상하면서 독일어 동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유사성을 찾아보면 그게 그겁니다. suchen, 찾답니다. 영어에서는 search, 찾답니다. 그런데 suchen에 en을 떼면, 왜냐하면 독일어는 독일어 동사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거의 en을 붙였습니다. 거의 아마 98% 정도가 다 en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en을 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와 유사성 찾기 위해서는. 그럼 떼면은 수가 됩니다. 슈인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떻습니까? 서치가 되죠. 서치, 짧은 서치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search,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습득 네 번째 독일의 표현감과 개발하기입니다. 활용은 대체 문장입니다. 중심은 한국어입니다. 독일의 표현감과 개발할 때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재밌고 쉬웠습니다. 어떻게, wie, 불리웁니까? heißt, 이것은 das, 독일어로 auf Deutsch, 이렇게 되는 거죠. Wie heißt das auf Deutsch?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불립니까? 이것은 독일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부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불립니까? 이것은 한국어로 auf Koreanisch, auf Koreanisch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어로 auf Japanisch, auf Japanisch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발음은 좀 쉬운 편이죠. 독일어가 오히려 발음은 약간 거칠지만은 쉽습니다. 자, 마지막이 실전이죠. 습득 5단계, 독일어 실전감과 개발합니다. 자, 문법이라는 큰 난관을 뚫고 일단은 그 독일어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활용은 회화 문장입니다. 중심은 한국에서 독일어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A가 묻습니다. 어떻게 불립니까? 이것은 영어로 Wie heißt das auf English? 라고 하면 B가 대답하죠. 이것은 불리웁니다. 책이라고. 영어로 Das heißt Buch auf English. Das heißt Buch auf English.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쉬웠는데 문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독일어 관사 형용사 변화. 마치 어려운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고 영어 학습보다 3배 이상, 글쎄요, 한 5배 이상 정말 수치를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독일어 관사를 생각하면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독일어 발음을 생각하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독일어 형용사 변화를 생각하면 독일어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독일어 단어를 생각하면 뭐 해볼만 하다, 쉽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겪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원 유학 수준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과연 내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표현을 할 때 독일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문법이 틀리면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끔찍한 문장이 나타나는 거 보셨죠? 정관사 이런 걸 잘못 썼는데 그 남자를 먹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독일 유학을 포기한 겁니다. 독일어를 정복 못해서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관사 변화, 이것은 기초문법입니다. 저는 결국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다음 4편에서 만날 텐데요. 결국은 프랑스, 독일을 포기하다 보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아시아권으로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국비 유학을 간다고 결심을 했으니 안 갈 수도 없죠. 결국 그래서 저는 일본, 중국으로, 일본 아니면 중국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유학은 기필코 가겠노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 쪽으로 유학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도 4편에서 저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희 주요 양력은 지난번에 보신 것과 같습니다. 네, 학력, 경력 뭐 다 똑같죠. 강의, 저서, 현재 근무처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무려 40분을 넘기면서 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복잡한 독일어 문법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의도는 여러분이 다른 언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어보다 더 쉬운 언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어, 일본어가 영어보다 더 쉽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설령 중국어, 일본어가 영어보다 쉽다 한들 국제성이, 국제적인 호응도나 국제적인 그런 그 쓰임새가 영어만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경우에든 영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